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공예박물관 공예가 음악을 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문학평론 쓰고 있는 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사실 지난주에는 하림 씨와 함께하는 이 공예가 음악을 품다 공연은 야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상대적으로 좀 날씨가 따뜻해서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햇살을 쬐면서 즐겨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렇게 실내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예가 음악을 품다 이 프로그램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사전 예약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예가 음악을 품다는 악기를 만드는 장인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인 분들을 모시고 이 악기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곳이 서울 공예박물관이잖아요. 이 악기라고 하는 건 공예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그 공예의 정수인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또 그 공예의 섬세한 이 기술 또 예술을 담아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아주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7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앞선 1, 2회차 같은 경우는 또 영상으로 사전 제작이 되어서 이미 유튜브에 공유가 되고 있고요. 3회차 같은 경우는 야외 공연,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4회차 공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내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예가 음악을 품다 이 4회차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 공예와 음악을 품다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은 가야금과 검은고 악기를 만드시는 악기장 고승준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42호 악기장 이수자인 고승준입니다. 저는 가야금, 검은고를 비롯한 전통 현악기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승준 악기장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듀오 리마이더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즉흥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국악 창작 그룹 리마이더스입니다. 저는 검은고를 맡고 있는 김민영이고요. 네,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마이더스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리마이더스라고 하는 팀명을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네, 리마이더스는 리마인드와 마이더스의 손을 합쳐서 저희가 만든 단어예요. 그 리마이더스라는 뜻은 전통을 리마인드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마이더스의 손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성공적인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고 싶은 욕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네. 네. 리마이더스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너무 고승준 악기장님이 소외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그 검은고와 또 가야금을 만드시는 악기장으로서 이렇게 눈앞에 놓인 악기를 보시니까 또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는 건 좀 다른 느낌이실 것 같은데 어떤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 항상 공방에 틀어박혀서 이 나무 만지면서 깎으면서 그렇게만 있다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관객석에서는 가끔 볼 일이 있습니다만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연주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또 가야금과 검은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작되는지 고승준 악기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먼저 리마이더스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검은고와 가야금이라고 하는 걸 저도 참 음악 시간에 많이 들었고 그에 대한 공부도 얼핏 한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줄 개수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모양 자체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검은고와 가야금 이 공통점과 차이점
가야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우선 검은고와 가야금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악기예요. 길다랗고 이거를 그 지더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다란 나무 통 위에 줄을 얹어서 연주를 하는 악기인 거는 비슷한데, 가야금은 우선 손가락으로 이렇게 뜯으면서 연주를 하고, 검은고는 술대라고 불리는 저 스틱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요. 네.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왼손은 둘 다 직접적으로 현에 닿는데, 가야금은 줄을 눌러서 음정을 내고요. 그리고 검은고는 궤를 짚어서 음정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줄의 개수도 검은고는 6줄, 그리고 전통 가야금은 12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검은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대라고 하는 뭐 일종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왜 손으로 튕기지 않고 그렇게 술대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 다른 악기와 차이점을 주고 싶어서 이 악기를 만드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검은고는 이 대나무로 만든 술대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제 줄을 튕기거나 쳐서 내거든요. 그래서 가야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으로 뜯었잖아요. 그래서 가야금은 보통 연주할 때 가야금을 뜯는다라고 표현하고, 검은고는 7타자를 써서 검은고를 탄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알아두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은고는 탄다, 가야금은 뜯는다. 이게 예. 2012년도인가 11년도 수능에 나왔었어요. 국어 문제에 가야금을 오지선다고 뜯는다, 탄다, 뭐 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경청하십시오. 갑자기 수능과 연계시키면 집중력이 확 높아지고 네. 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예, 그러실 것 같은데, 또 검은고와 가야금을 직접 만드시는 악기장으로서 지금 이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뭐 만드는 재료의 차이도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이 검은고하고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거부터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고려 시대 김부식이 편찬했다는 삼국사기를 보면 가야금의 경우는 가야의 가실왕이 가야금을 만들고 우륵을 시켜서 12곡을 짓게 하였다. 그리고 이 우륵이 가야금을 들고 신라로 귀순하면서 신라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 한반도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검은고의 경우는 고구려의 재상인 왕산학이 검은고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니까 뭐 검은 학이 날아왔다. 그래서 현학금이라 부리다가 후에 현금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는 좀 약간 북쪽의 어떤 한반도 북쪽의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래갖고 아예 발생부터 이건 한반도 남쪽에서 발생한 악기, 그리고 북쪽에서 발생한 악기로 이 발생부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끝에 있는 가야금은 사실 좀 철현이 얹어져 있는 약간 개량된 악기고요. 그리고 가야 시대에 만들어져서 신라 고려를 지나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가야금은 12줄짜리 뭐 정악가야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통나무를 파서 오동나무 그 통나무를 안에를 파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전히 오동나무로만 이 통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은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위판은 오동나무, 밑판은 이제 밤나무로 해서 상자형으로 짜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금은 원래 통나무를 파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인 반면 이건 상자형으로 짜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대가 지나면서 이 가야금도 그런 원형의 가야금보다는 조금 개량된 가야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개량된 가야금들이 약간 검은고의 제작 방식을 본따서, 그래서 위판은 오동나무, 밑판은 밤나무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기장님을 모신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래부터 어떻게 만드는가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리마이더스 분들 설명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악기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사실은 흔치 않은 기회인데 악기 설명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희 악기장님과 대화를 나눌 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악기사 가면 여기 좀 고쳐주세요. 이건 얼마예요? 이런 거나 물어보지. 주로 흥정을 하시거나 수리를 맡기시거나. 네, 좀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나 하지.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하는 걸 듣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셨구나. 숨겨진 보물을 저희가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발굴한 느낌이네요. 박지현님도 뭐 비슷한 감상이십니까? 네, 비슷하고요. 저는 이게 가야금 보면은 오동나무의 밤나무 상자형이 검은고에서 따왔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의 지식을 얻어갑니다. 네. 이 가야금과 검은고를 악기장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제작 방식의 차이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리마이더스 분들께서 이 현을 뜯고 또 타시면서 잠깐 음을 들려주셨는데 직접 연주로 들어보면 저희가 또 이 검은고와 가야금의 특징 더 귀로 확연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 주신 음악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은 철가야금 연주곡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앞에 갖고 나온 악기가 철가야금인데 원래 가야금 통 위에 이제 철을 얹고 조금 악기를 축소해서 만든 악기로 음색이 혹시 가야금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이 가야금을 많이 접할 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곡을 가져왔는데 곡 제목은 윈도우라는 창문이라는 뜻을 가진 제가 직접 만든 곡이고요. 제가 근데 집에서 방 안에서 막 창문을 보다가 영감이 떠올랐다고 할까요? 그냥 이제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그 분위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윈도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리마이더스 박지현님의 윈도우라는 곡을 들었는데요. 창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이다. 저는 그냥 창문을 보면 창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런 멜로디, 배음이 깔리면서 거기에 또 다른 변주를 주시고 네, 또 맞아요. 창문이 보면 그냥 네모난 게 아니라 사실 건물마다 또 어떤 창문의 특성마다 다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네. 한 음악 안에 다채롭게 보여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 창문에 이제 프레임이 각기 다른데 그 프레임 속에 담기는 풍경들도 이제 같지만 뭐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있고 계절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온도가 바뀌기도 하면서 이런 조금씩 달라지는 면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민영님의 검은고 연주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곡은 제 1집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하나인 떨어지는 빛나는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제목이 뭔가 우주에 차 있는 느낌이죠. 떨어지는 빛나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3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도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경험할 일이 없다가 3년 전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죽음이라는 게 뭐지? 진짜 삶이라는 게 뭐지?라는 고민을 저에게 좀 다가오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곡인데 그때 이제 삶과 죽음을 고민을 하면서 과연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사셨던 걸까를 처음으로 누군가가 죽고 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 할머니가 5자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5자매를 다 키우기 위해서 본인의 삶을 다 희생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그 삶이 의미가 얼만큼 있었던 걸까, 가치가 얼마나 있었던 걸까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중간 지점에 이제 다다른 결과가 어쩌면 우리는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을 정말 다 태워가면서 빛나는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떨어지는 빛나는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곡은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다 모두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뭐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다들 살아가고 계시는 중일 것 같은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떨어지는 빛나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영님의 이 떨어지는 빛나는이라는 곡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 음악 들으면서 유성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유성이라고 하는 건 저 밤하늘을 찬란하게 빛나는, 하지만 낙하하면서 그런 또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빛나는이라는 제목과 좀 연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두 분의 연주를 들으면서 확실히 이 가야금과 검은고의 저 같은 문외한이 듣기에도 음색의 차이가 확실히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표현을 한다면 검은고 쪽은 그 약간 먹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 선비들이 검은고를 참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검은고를 모든 악기 중에 최고다라고 해서 백악지장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자부심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떠십니까? 네, 저희 검은고가 우리 검은고가 네, 선비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악기로 이제 대표적인 악기인데, 그 선비들 사이에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인싸템이었던 거죠. 선비라면 모름지기 집에 검은고 하나쯤은 있어야지라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선비들이 이제 예전에 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뭔가 마음이 어지러져서 공부가 좀 손에 안 잡힌다 이러면 이제 검은고를 이제 타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글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은고를 백악지장이라고 또 불렀군요. 그렇다고 해서 가야금이 뒤처지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예, 지금 청팀 뭐 100팀 나눠서 싸우는 것 같은데 혹시 악기장님께서는 두 악기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기호가 있다면 어느 쪽에 좀 더 끌리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둘 다 너무 좀 많이 성향이 달라서 뭐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백악지장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검은고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악기고요. 그래서 또 실물로 남아있는 조선시대 검은고 유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서 깊은 문중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관하고 있던 악기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이 썼던 어떤 악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이 검은고 악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악기고, 그리고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신윤복이라든지 그런 그림에서 보면은 항상 좀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검은고는 또 반대로 남자들이 연주하는 모습이 또 많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실제 쓰이던 유물이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좀 이 대중적으로 민간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좀 찾아보기 힘든,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비스러운 그런 악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느낌적으로? 네. 그리고 또 가야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륵과 관련된 이 가야 지금은 없는 나라인데 거기에 맞아요. 또 우륵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해서 탄생시킨 악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의 느낌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김훈 작가님이 현의 노래라는 소설을 쓰면서 이 우륵과 또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가야금에 대한 칭찬도 좀 해주시죠. 너무 또 검은고를 백악지장이라고 찍혀 올려서 옆에서. 네. 가야금이 저는 이제 물론 검은고도 너무 좋아하고 모든 악기의 음색들이 다 이제 고유의 음색이 있는데, 제가 뭐 어릴 때 이제 가야금을 처음 끌리게 된 이유도 음색 때문이었어요. 뭔가 딱 뜯었을 때 영롱한 소리, 그리고 뭔가 우아한 느낌, 이 우아한 악기의 자태가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공연을 나중에 이제 볼 기회가 있으시면은 오늘 방금 들으셨던 설명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검은고는 이러한 매력이 있고 가야금은 이러한 매력이 있는데 이제 관객분들 본인에게 들리는 매력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또 앞으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시는 사이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Q&A를 좀 하려고 미리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직접 여러분께 좀 여쭤볼 수 있는 Q&A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궁금하셨군요. 예. 혹시 악기장님과 리 마이더스 분들은 국악만 들으십니까? 아이돌이나 클래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샤이니 좋아합니다. 샤이니 좋아하시는군요. 악기장님 혹시 국악만 들으십니까? 뭐 그렇진 않고요. 뭐 전체 제가 듣는 음악이 있다면은 국악은 조금 좀 포션이 작지 않나.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락이나 뭐 아니면 힙합 이런 것도 좋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악기를 만든다, 전통 악기 가야금을 만든다 하면은 판소리도 잘하시냐, 아니면 뭐 노래방에서 맨날 판소리만 부르시냐, 뭐 이런 질문들도 가끔 있었는데 그렇진 않고요. 뭐 저도 뭐 여러 대중음악들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저희 고승준 악기장이 락 스피릿, 힙합 정신을 또 갖추시면서 음악적 소양을 쌓아오셨고, 아까 샤이니 좋아하셨다고 하셨고, 또 저는 어떤 재즈를 좋아하는데요. 재즈. 혼자 이렇게 우아한 척을 또 아니 뭐 그냥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뭐 네. 근데 국악도 많이 듣고요. 다른 장르 음악들을 들어야 좀 이게 뭐 아이디어도 샘솟고 음악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편식하지 않고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국악이라고 했을 때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또 악기장님들을 포함해서 젊은 연주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시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악이 계속 고인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다른 곳으로 넘쳐 흐르게 하는 방식, 그게 아마 리마이더스 분들도 즉흥 연주를 통해서 하시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질문 남겨주셨는데 검은고와 가야금의 모든 음계를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근데 검은고나 가야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음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그걸 직접 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원래 국악의 음계는 12음계가 있어요. 그래서 12율명이라고 하는 한자로 된 우리가 흔히 단소 시간에 배우는 뭐 중임무왕태, 황태중임남 이런 음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도 이제 줄을 짚어서 그렇게 황태중임남 그리고 12음계를 내고요. 가야금도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악기를 바꿨어요. 이 악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의 건반에 있는 모든 음정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소리를 들려드리자면은 이렇게 그냥 쭉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날 수 있고 그리고 조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2현으로 된 악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제약이 있지만 더 전통적인 음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음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검은고도 소리를 한번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검은고는 이제 보시면 이제 괴라고 하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짚어서 음정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들려드리기보다는 국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2음계 중에서 또 5음 음계라고 있어요. 5가지 음계를 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도 민요의 뭐 진도 아리랑, 뭐 아리랑 이런 노래, 그런 거를 그 음정에 떨고 뭐 뻗고 그리고 꺾고, 이 음정들을 대표적으로 5음계거든요. 그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아리랑을 잠깐만.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구성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그 아리랑을 잠깐 연주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그 표현이 딱 어울리는 방금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아까 검은고 가야금 차이를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검은고 같은 경우는 16개의 괴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정된 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는 저 안족이라고 하는데 저 3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은 저 고정된 괴 위에 있는 그 현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야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순서가 좀 일관돼요. 그래서 제일 이 먼 쪽 제일 밑에는 제일 두꺼운 줄, 점점점 얇아지면서 이 고음을 내는 가장 얇은 줄, 그리고 저 안쪽의 배열도 뭔가 좀 일관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은고 같은 경우는 뭐 이 밑에서부터 보면은 굵은 줄, 얇은 줄, 얇은 줄, 굵은 줄, 얇은 줄, 굵은 줄,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뭐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일관된 배열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정된 괴 위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이런 악기는 좀 동아시아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의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확실히 검은고와 가야금은 구분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검은고는 저렇게 중간에 나무가 새로 세워져 있네? 저걸 괴라고 하네? 가야금은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구분하실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네요.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여쭤봤는데요. 또 바로 직접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께 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두 분께는 아까도 소개해드린 리마이더스의 이 에센셜 앨범 무료 사인본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이 혹시 손을 들어주십시오. 검은고가 가야금
악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악기가 만드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작 소요 시간. 네, 예, 말씀해 제작 주세요. 시간. 사실 그 악기를 만들 때 가장 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뭐 악기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뭐 며칠이나 걸리냐. 근데 이거에 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나무를 구입한 다음에 그 또 건조되는 시간이 굉장히 또 길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 수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재료가 완비가 됐다. 그러면은 뭐 둘 중에 뭐가 더 이 시일이 많이 걸리냐 이런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또 얼마나 공력을 들이느냐 또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뭐 재료가 준비됐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이 검은고 같은 경우는 윗판과 아랫판을 붙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재료들이 조금 두께가 얇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건조하는 시간은 조금 덜 소요가 됩니다. 반면 이 가야금 같은 전통 가야금, 오동나무를 파서 만드는 가야금 같은 경우는 오동나무 그 판도 두께가 두껍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그 목재가 전부 다 이 건조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뭐 한 수배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오동나무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죠? 오동나무 통으로 만들어내는 예, 그렇죠. 예, 예. 뭐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뭐 이 오동나무 통나무 판을 파서 만드는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재료를 그냥 붙여서 만드는 어떤 뭐 산조가야금이라든지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두세 대는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재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허실도 많습니다. 또 손실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가야금과 검은고, 그러니까 제작 방식과 또 이 파고 그다음에 붙이고 그런 차이, 디테일하게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분 질문, 예. 아이고 저기 아이가 솟는 것 같은데요. 예. 불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요? 줄을 어떤 재료로 만드냐고요? 예, 가야금과 검은고의 줄을 만드는 재료 무엇일까요? 이제 전통적인 가야금 그리고 검은고는 줄은 이 명주실로 만듭니다. 명주실이라 함은 뇌고치에서부터 실을 뽑아서 그것을 여러 가닥을 합쳐서 꼬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철가야금 저런 혀는 이제 그 금속으로 하지만 여기 있는 25현 가야금이라고 하는데요. 저 가야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써서 조금 더 이 미묘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재료를 써서 만듭니다. 명주실을 사용하되 또 현대적인 소재를 가미해서 새롭게 줄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현장에 계신 또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는 또 이따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센셜 앨범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또 이어서 다른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을 좀 받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줄을 만드는 재료도 이렇게 전통적인 것을 사용하면서 현대적인 것을 가미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음악적인 연주법이나 또 악기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도 역시 좀 통용될 것 같아요. 특히 연주법에서도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것과 또 리 마이더스가 하는 연주법이 어떤 점에서 좀 새로운 개량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전통이라는 것이 어쨌든 옹고이지신이라고 해서 늘 과거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악기장과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누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최근에 어떤 글귀를 읽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300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글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사용하고 있는 포크 아시죠? 포크 쓰시잖아요. 그 포크 또한 역사가 3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가 연주하고 있는 이 전통들도 사실은 예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디 감히 이런 음악을 해 이런 음악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계승되어 오고 저희가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창작 음악들도 지금은 굉장히 색다르네 하지만 한 100년 뒤, 200년 뒤에는 당연히 우리 음악이지 얼씨구라고 네, 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악기장님은 좀 어떠십니까? 악기를 만드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변화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가야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야금이 처음 뭐 우륵 뭐 이런 얘기 때부터 가야금의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유물이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그 유물 그리고 그 조선시대 기록 이런 걸 봤을 때 가야금은 크게 변화가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야금 산조라는 곡이 나오면서 좀 더 빠른 연주를 해야 필요성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크기가 작은 산조 가야금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야금 하면 딱 떠올리시는 그게 아마 산조 가야금의 모습일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전통적인 오음계를 어떻게 더 확장해서 연주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생각에서 이 12줄을 조금 음역을 위아래로 늘린 18형 가야금, 그거는 전통적인 음계를 가진 이 개량된 가야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서양 음악과 접목시키고 그리고 국악 관현악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이것과 어울려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냐 해서 나온 것이 저기 보이는 25형 가야금입니다. 아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칠음계로 된 그런 것처럼 음악이 뭐 변하면서 뭐 내가 뭐 악기를 만드니까 이런 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악기를 써야 돼 해도 이게 정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곡가나 혹은 연주가가 난 이런 악기가 필요해. 하지만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힘든 점도 있거든요. 악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갖고 그런 시도들은 또 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전해지는 악기들은 이 악기 제작자 그리고 악기 연주자 그리고 뭐 악기 뭐 음악 작곡가나 뭐 음악 감독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같이 토의 후에 나와서 적당한 악기가 나온 이것들이 또 여러 곡들이 써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면서 이게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검은고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검은고를 조선시대 선비들도 좀 어떻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남아있는 문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검은고 산조가 나오면서 조금 크기를 작게 하는 산조 검은고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그게 또 그렇게 널리 쓰이진 않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음악과 그리고 이 악기 제작 이런 것들이 겹쳐져야 어떤 또 음악도 계속 나오고 작곡도 되고 연주도 되고 하면서 정착이 되면서 이렇게 악기가 점점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악기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산조가야금이라고 할 때 이 산조라는 표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가야금 연주를 듣다 보면 이를테면 김죽파류 뭐 또 김병호류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 산조 뭐 그런 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뭘까요? 산조는 일단 뭐 판소리 혹은 신화위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거리, 자진머리, 뭐 중머리 이런 장단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런 장단 위에 얹어서 만든 곡을 산조라고 해요. 산조도 사실 그렇게 역사가 깊진 않아요. 100년 좀 넘었는데 이런 산조를 어떤 사람이 그 장단에 얹었느냐 그 시대에 뭐 김죽파라는 사람이 얹으면 김죽파류 그리고
똑같은 국거리 장단인데 성금년이라는 사람이 얹었으면 성금년류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류파를 부르고 있고요. 가야금 산조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뭐 검은고, 피리, 대금 그리고 아젠까지 그리고 요즘은 막 되게 기타 산조도 나오고 여러 산조가 또 뭐 창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산조란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럼 나중에 뭐 박지현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군요. 언젠가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야망을 예, 야망입니다. 가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연주를 또 하나 들어볼까 싶은데요. 어떤 곡 좀 들려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듀오 곡은 더 휩이라는 곡입니다. 채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다들 느껴보셨을 텐데 왜 인간이라는 동물만 이렇게 이토록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나를 채찍질함으로써 힘들지만 또 이제 여러 양가 감정이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열감도 느껴지고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런 감정들을 저희 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세 분께 악기장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좀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악기장님은 이렇게 검은고와 가야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뭐 철인 28호, 뭐 태권브이, 마징가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옆에 과학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만드신 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박사님. 예, 박사님. 그게 제 꿈이었는데 그런데 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역시 뭐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중요 무형문화재, 지금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악기장이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건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 여러분 혹시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무슨 학생 기록부라고 하나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그런 칸이 있습니다. 뭐 주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버지 직업 가로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항상 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예를 들어 경찰관, 뭐 선생님, 뭐 의사, 뭐 이러면은 편한데 그게 아니라 하다가 뭐 결국에는 이제 인간문화재, 뭐 가야금 제작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직업이냐, 뭐 하시는 거냐, 연주하시는 거냐, 아니, 가야금을 만드신다, 검은고를 만드신다. 근데 항상 설명을 항상 많이 해야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뭐 좋게 말하면 사명감,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강박관념 뭐 이런 게 어렸을 때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군대를 전역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을 그 밑에서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옆에서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고, 그게 또 어느 순간 계속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어른이 되고 그 악기를 만드시는 일,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작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아버님이 또 무형문화재이시고 스승이기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들로서, 그러니까 부자 관계와 사제 관계가 얽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본다, 이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거의 24시간 내내 같이 있기도 하실 텐데 좀 어떠신가요? 뭐 아버지랑 좀 대면 하시다고. 예, 전 좀 대면 합니다. 대기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붙어 있어갖고 뭐 뭘 할 때도 같이, 뭐 나무가 어디서 나왔다 그러고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주말도 없고 뭐 항상 같이 출근하고 뭐 그래갖고 저는 뭐 왜 대면 한 사람이 있지 뭐 이럴 정도로. 그래요. 예. 사이는 아버님하고 저하고 사이는 좋습니다만 또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부딪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재료를 좀 써보고 싶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악기를 어떤 연주자가 연주할 거냐. 결국에는 좀 특별한 악기를 만들어도 연주가 되지 않고 또 그거에 따른 곡이 나오지 않고, 그럼 결국 그 악기는 이제 널리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뭐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 차이도 있고, 뭐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는데 그런 데서도 약간 의견 충돌이 있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또 두 분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팀을 결성하게 되셨는지, 또 이 악기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야금을 접한 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다가 피아노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국악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피아노 싫으면 악기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악학원 가볼까? 글쩍글쩍 하다서 갔는데 가야금이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가야금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국악학원에 다니면 발표회도 하고 학교 음악 시간에 막 5학년 때 뭐 각자 할 수 있는 악기를 와서 뭐 반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해라 이랬는데 그때 발표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국악중학교에 이제 그냥 가게 됐는데 그때까진 뭐 전공이다 뭐다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중학교 딱 입학하니까 나는 가야금을 너무 사랑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야금을 뭐 배우긴 했어도 나 신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거기서 경쟁 심리에 불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악기가 너무 좋아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김민영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인문계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지금 뭐 출신 중학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학교를 얘기하길래 오늘 움츠러져서 그냥 저희 학교에 그냥 국악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끝나면 이제 같이 하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 이제 국악반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갑자기 너 검은고를 해라라고 말씀을 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출발 자체 좀 강제적이었는데 나중에는 검은고의 또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된 케이스인가 봐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오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거기 이제 검은고반에 들어갔는데 저 빼고 이제 다 선발주자니까 저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악에 맞춰서 내가 혼자라도 뭐라고 해봐야겠다라고 막 악기를 그때 메고 막 집에 가서 막 열심히 해봤었는데 처음으로 열심히 해본 뭔가였던 것 같아서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기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악기를 연주하신 분들의 또 중요하게 성장 동력은 또 경쟁심, 지지 않겠다, 오기 이런 게 또 작용을 하는군요. 독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술가의 세계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평범한 다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또 세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극소수일 테니까 그런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워낙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가장 이 공연을 하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순간 혹은 좀 곤란했던 순간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에 결성해서 올해 이제 해외 진출 사업에도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올해 외국인 분들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즉흥 음악을 연주를 했었는데 영어로 키워드를 받다 보니 저게 무슨 말일까? 키워드를 주셨는데 저희가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뭐 대충 느낌 알지? 눈으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연주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올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단어를 영어로 제시를 해주셔서 그게 뭔지. 네, 그리고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막 러브 막 이런 거였는데 메리 그러니까 뭐 근데 파탄 막 이런 단어였어요. 사랑, 결혼, 파탄 이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팀장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때 가장 만족스러우시고 어떤 때 좀 고민이 생기십니까? 악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좋은 소리를 나는 악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료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주 재료인 오동나무 그리고 명주실 을 봤을 때 이 오동나무라는 목재가 원래는 나무였지 않습니까? 생물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언제 벌목을 하느냐 또 어떻게 벌목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켜느냐 잘라내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로 쓰일 수 있는 재료로서의 어떤 그 변화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동나무가 좀 가장 잘 울리고 하는 목재라고는 하지만 물론 오동나무가 다른 소나무나 뭐 다른 뭐 그 월넛이나 이런 나무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고는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은 그 많은 오동나무 중에서 소리가 날 만한 애들을 골라내는 일이거든요. 뭐 오동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니까 뭐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만은 뭐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도 여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뭐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소리를 잘 울릴 수 있는 나무를 찾는 그 과정이 지금 아직도 뭐 잘 모르겠고 그리고 꽤 그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항상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늬가 좋으면 소리가 좋나?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뭐 오래 자라면 또 소리가 좋은가?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그거를 싣고 와서 이 제재소에서 잘라 보면 또 가운데가 썩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갖고 그런 경우가 조금 좀 곤란했었고 그리고 매년 이제 명주실로 줄을 제작을 하는데 이 명주실도 원래는 누에고치라는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품질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뭐 작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뭐 어느 해는 잘 자랐다 누에고치가 그럼 조금 약간 미세하게 또 굵기도 하고 뭐 어느 해는 좀 너무 얇고 좀 잘 끊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누에고치의 실 하나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 줄이 한 2,000개, 3,000개가 모아져서 줄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오차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거를 맞추는 게 매년 아주 골칫거리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제 예상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좀 가장 다행이다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들이 좀 인상에 뭐 특별히 뭐 이런 적도 있다 하기보다는 그럴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마이더스의 연주 하나 더 듣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콘서트 홀에서 하셨던 그 떨리는 음악이었던 거죠?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상승이라는 곡이에요. 저희의 그 1집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저희가 둘이서 처음 만든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 상승은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는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슬럼프에 빠지면은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시간들과 그 전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상승되는 그 순간을 표현한 곡입니다. 지금도 뭔가 감격스러운 그때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되게 뭔가 기쁘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곡으로서 저희의 오늘 콘서트 공예 음악을 품다 장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음악이 되길 바라면서 상승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이라는 곡 잘 들어봤습니다. 연주를 하시는 동안 이렇게 뒤에 지나다니시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에 이끌리셔서 이쪽으로 발걸음을 해주셨네요. 예, 음악 끝나니까 또 퇴장하시네요. 네. 이제 공식적인 늘 저희가 드리는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이제 엔딩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1회차, 2회차,
3차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작자 또 연주가에게 좋은 악기란 무엇일까요? 먼저 악기장님, 좋은 악기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악기란 당연히 소리가 잘 나는 악기가 좋은 악기겠죠. 근데 다른 공예 분야와는 다르게 악기를 제작하는 분야는 음악과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주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연주가 할 수 있고 또 그 연주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악기, 그런 것이 가장 그 좋은 악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가들에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리 마이더스 분들은 어떻게 좋은 악기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악기는 연인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인, 네. 연인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뭐 만나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나랑 잘 맞겠거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악기사에 진짜 방문을 해보면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타 보면 이 소리다. 내가 찾던 이 소리 바로 너야. 이런 악기가 있거든요. 그런 합이 좋은 나랑 잘 맞는 악기가 나에게 가장 좋은 악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악기란 연인이다. 네, 김민영님의 말씀이었고요. 박재현님, 예. 저는 이제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악기가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음악을 연주해서 이게 이 악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울림이 이제 관객분들께도 울림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울림의 공명에 네. 대해서 좋은 악기 정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공예박물관이잖아요. 정말 역사에 걸쳐서 남은 수많은 공예품들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중엔 악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 분께서 이제 만드신 악기 또 음악들이 이 공예박물관에 전시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 관객들에게 향유가 됐으면 하세요? 일단 악기라는 것은 연주 현장에서 쓰여져야지 제 몫을 하는 것인데 박물관에 전시를 한다. 저도 이제 그 공예전에서 상을 받은 악기들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악기들은 불행하게도 연주 현장에서 쓰여보질 못하고 그 형태로서 그냥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것을 그 연주를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내놓는다면 또 뭐 관리 부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명주실 같은 경우도 자연히 습도를 먹고 내뱉으면서 좀 삭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악기를 전시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악기를 뭐 이런 연주자 리 마이더스 분들이 연주했던 그 악기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게 어떨까? 제작자는 누구, 또 몇 월 며칠 어떤 연주에서 쓰였다 하고 그렇게 전시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냥 사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연되던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현장성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시가 되면 좋겠다. 리 마이더스 분들은 이 음악이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된다면 어떻게 전시가 됐으면 좋으실까요? 이 에센셜 앨범이나 앞으로의 수많은 앨범들이 네. 전시가 된다면 앨범이 전시가 되면 좋겠네요. 많이 팔려서 몇만 장이 팔렸다 막 이런 식으로 기록에 우선은 나오면 대중성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두 악기가 악기장님이 만든 악기예요. 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장인이 만든 악기를 또 이제 언젠가 저희가 또 음악의 장인이 됐을 때 그 장인이 만든 악기를 또 다른 장인이 연주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 공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욕망덩어리 같은데 훗날 리마이더스 관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이제 고승준 악기장님이 만든 악기와 저희가 이제 또 만든 새로운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전시형으로 공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앨범 내셨거든요. 네. 근데 이 야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선율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이 공예가 음악을 품다 진행을 해봤는데 소감 말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악 기장님. 예, 제가 만든 악기가 옆에서
뭐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는. 예. 아까 연주하다가 또 줄이 하나 빠져갖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긴장을 느끼면서 바로 연주한 옆에서 그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마이더스님. 네, 올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기다 보니까 이제 관객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영상 촬영도 함께 하고 있지만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공연을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라고 다시 연주자로서 좀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율에 빠지셨나요? 네, 집중도 있게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공예박물관에서 테마를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략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같이 공예가 음악을 품다 즐겨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뜻깊은 시간 또 주말에 행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